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이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능입니다.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가 뭔가 저도 모르게 조금 울컥하는 게, 제가 원래 이제 첫 강도 첫 강이지만 늘 언제나 강좌 마지막에 되면 제가 좀 이제 이 제자들을 또 못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약간 울컥도 하고 좀 그런데, 올해 사실은 마지막 강의인 거잖아요. 올해 이제 수능을 마무리 짓는 강의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사를 보면서 사실은 다른 때보다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지문 개별 문제에 대한 지문의 난이도가 다 올라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나오던 특징이 수능에 거의 그대로 이제 반영된 느낌이 있고요. 지금 등급 컷이 얼마나 될까 막 이제 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는 조금 한 47이나 48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건 또 좀 이제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참 좋은 세상이라는 게, 제가 이제 당일날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강의 찍기 전에 이제 막 DM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메시지로 해가지고 선생님도 다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주고 친구들, 아쉽게 하나 틀렸습니다 이런 이렇게 연락 와주는 친구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어땠던지 간에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긴 레이스를 달려 오셨던 거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역사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입시에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개척해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적으로는 입시에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총평을 따로 이제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별 1번부터 20번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12번, 14번, 10번, 18번 아마 요 정도 문제가 1등급으로 이제 가는, 특히 만점으로 넘어가는 딱 그런 핵심 문제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총평에서 들으시고요.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거는 세계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4대 문명 문제입니다. 가문명이래요. 여기도 조금 애매하게 나왔지만 이 유물은 근데 이번 세계사 문제 특징이, 지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물, 알 수 없는 왕조, 이런 사람들로 초반을 많이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몇몇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문 전체에서 한 문장, 지문 전체에서 딱 한 단어,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왕조,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세계사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소베 캠사프 2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 몰라도 돼.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나온 풍뎅이 모양의 장식물이랍니다. 있었나 보네요. 별 필요 없고요. 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여기가 핵심 단어죠. 미라를 매장할 때 사자의서와 함께 이러한 유물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특히 이집트 문명은 크게 어려울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 언제나 1번 문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이집트 문명이 같이 나왔었던 것이고, 여기 미라와 사자의서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겠습니까? 2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웠다. 당연하지 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답 2번 되겠고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에게 문명이 되겠고요. 4번 갑골에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 문명 하셔도 되고요. 황원 문명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제 우리 여러분 마무리하는 강의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여러 이 암기 팁에 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철, 갑, 상어. 중국의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이건 인도 문명 내지는 인더스 문명,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지도, 과거 이제 고사료 이런 것도 봐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전혀 이상 없어요. 그냥 어쨌든 두 진영에서 싸우고 있네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계사 문제가 이번 문제를 보면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꼼꼼히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었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이제 같이 연결된 거죠. 요 위에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을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해전이 나온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고대라네요. 고대가 아니라면 뭐 프레베자 해전이라든가 레판토 해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16세기에 있었던 것들은 말씀드렸었지만 이건 고대 지중해라니까 악티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는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있었고 뭐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거 필요 없어요. 안토니우스랑 붙어 있고요. 안토니우스가 있고요. 그의 함대는 클레오파트 등의 합류로 연합군이 되었다. 여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대요. 우린 그거 알잖아요.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 싸웠던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죠 뭐. 좌측 우측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 안토니우스랑 붙었었던 고대 지중해 해전 뭐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되겠고요. 이 해전은 당연히 악티움 해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밑에 읽으면 그럼 읽을 필요 없는 거? 예, 그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확실한 걸 찾았다라면 이 해전에서 뭐 좌측에는 가해 함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나머지 내용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아그리파가 뛰어난 전략가였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몰랐어도 찾아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는 2015년, 16년 뭐 그 언저리쯤에 수능에서 3, 4년 연속 나오면서 정말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였다가 한 2, 3년 정도 조금 빠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뭐 콘스탄티누스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수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인물 누구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나온다라면 나올 게 3개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악티움 해전이 되겠고요. 악티움 해전에서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그가 사실상의 황제가 되죠. 사실상의 제정이 되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제 황제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권력을 휘둘 거다 했는데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첫 번째 가는 시민이에요. 프린캡스예요. 했더니 당시 언론에서 와, 저 겸손 보소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줬다. 요 3개밖에 없잖아요. 악티움 해전, 프린캡스,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요거 3개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했었고 모든 수능 문제가 그동안 옥타비아누스를 물어봤던 문제가 다 그걸로 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입니다. 호민관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옥타비아누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내용, 로마의 평민권이 성장되었었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스스로 프린캡스라 불렀다.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정답 2번이고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도 3개인데요. 콘스탄티누스도 3개죠. 예, 그래서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서 천도했죠. 그게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거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 있었던 것이다. 그다음에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했다. 이게 누굽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4개로 나눴다. 그다음에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것은 이때 뭐 당시에 로마 인물 중에서 카르타고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뭐 스키피오 장군, 그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죠.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2대 황제가 말하기를 선제께서는 수도 세냥, 제가 수도는 여러분 정말 많이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냥이 수도인데 어딥니까? 진나라예요. 진나라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조정이 좁다고 여겨서 아방궁을 짓도록 했다. 아방궁, 만리장성, 뭐 시황릉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이 진시황에서였던 진나라와 관련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다 뭐 그냥 무난하게 가주셔도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수도 세냥, 그 다음에 아방궁 이걸 통해서 저 가 왕조 어디다? 진나라다. 요거 확실히 알 수 있겠고요. 1번입니다. 유교가 반포되었다. 유교는 어딥니까? 명때 있었던 세웠던 명태조.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요건 청때 있었던 청때 중에서도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거 이제 구분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도 군기처 나오면 옹정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고구려의 원정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원정은 수나라 아니면 당나라 때 있었던 것이고요.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었다. 한나라 때. 더 좀 한나라 안에서도 좁혀보자면 한무제 때 있었던 것이고요.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진나라의 막판에 있었던 게 진승 5강의 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5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이 세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고 갑시다. 황제는 정복 활동을 통해 데칸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제국의 영광을 드높였대요. 보세요. 데칸고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남쪽에, 한 중남부 쪽에, 이 남쪽에 있는 요 고원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데칸고원이라고 했었고, 이 데칸고원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었던 이 황제는 누굽니까? 아우랑제부예요. 무굴 제국.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왕위를 찬탈했었던 타지말 지었었던 아버지 그 샤자한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었던 아우랑제부가 되겠죠. 그런데 그는 영토를 이렇게 넓혀서 남인도까지 이 영토를 확보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없앴던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각 종교들의 반발을 가져왔었던 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아우랑제부 때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했고요. 자, 이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특히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였던 이 세력은 고빈드 싱의 지도 아래 펀자브 지방에서 저항을 이끌었다. 이러한 세력 당연히 이 무굴 제국에 저항했었던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탄지마트는 어디에 있는 이 근대화 운동입니까?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이죠. 요거 아니고요. 마흐디 운동 내지는 마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에 수단 사람들이 영국에 저항했던 그런 민족 운동이 바로 마흐디 운동 내지는 마디 운동이 되겠습니다. 플라시 전투의 발생 원인, 플라시 전투는 이거보다 여기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플라시 전투는 어디? 이 인도라는 땅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었던 것이고요.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나크의 사상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 나나크가 누구냐면 시크교도 만든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이 노력이 특히 여러분 이제 문제 있다고 무슨 싱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요 이름에 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로 이 시크교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시크교도는 주로 언제 있었던 세력입니까? 바로 이 무굴 제국 때 저항했던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에프탈의 침입이 가져온 결과. 에프탈은 어디입니까? 굽타 왕조. 굽타 왕조는 4에서 6세기까지 있었죠. 특히 이번 이 수능에서는 인도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말고도 또 인도 문제가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밑줄 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올해는 그림 속의 인물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신종에 의해 재상으로 등용되어 아마 신종까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넘어가도 돼요. 근데 핵심 단어 나왔죠. 청묘법과 보가법 등 각종 개혁. 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안석, 왕안석이 되겠고요. 주로 나라로 따지자면 송나라가 되겠죠. 자, 송나라는 군사력에 비해서 경제력은 너무나 잘 나가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들의 군사력 정도 보면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없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돈을 주면서 세패를 주면서 지출했었다. 뿐만 아니라 국방비도 너무 많이 들고 관료 조직도 비대화되고 하니까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 왕안석, 바로 이 송나라 때 있었던 인물이고요. 자, 이러한 개혁을 추진된 배경, 어떤 배경인지 찾아볼까요?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황소의 난은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당나라죠. 당나라 말기 때 있었습니다.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다. 요 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이걸 카운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신이 난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있는 한을 전한, 뒤에 있는 한을 후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걸 빼버리면 그냥 전부 다 해서 그냥 한 이렇게 가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국 칠흥의 패권이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전국 7웅이 패권을 다투었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춘추, 5패 7웅 이런 단어들 나오면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이건 전국시대의 7개의 주요 제후국들이 되겠습니다. 북위가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란 서하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압박에 시달렸고요. 뭐 국방비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한테 뭘 줘야 돼요? 계속적인 세패를 지불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은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왕안석의 이런 신법과 같은 내용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모평 문제에서도 이 남송과 뭐 서하, 그다음에 뭐 그들의 관계를 보면서 나왔던 게 지도 문제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런 형태로 무난하게 다시 문제가 수능 때 등장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요새 아주 언론에 많이 나오더니 이제 수능에도 나왔네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도다이사라를 답사하고 있답니다. 이 대불전 안으로 들어가면 헤이족교를 수도로 삼았던 가시대의 문화유산인 거대한 본전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일본. 나 노래해? 기억나시죠? 유성한 넌 역시 무가 뛰어난 애야.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막부라고 해서 이제 막부가 시작되고요. 예,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뭐 가마쿠라나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단독 문제로 많이 안 왔었고, 여기 많이 나오면 에도 막부가 나왔었고, 뭐 실제로 9월 모평에도 에도 막부가 뭐 무과제 법도 요걸로 이제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도다이사가 나오고 있고요.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답니다. 요거 어디죠? 나라 시대 나왔고요. 보통 나라 시대가 나오면 요 헤이안 시대와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 시대 찾는 거니까 나라 시대로 가볼까요? 나라 시대 땐 고사기가 편찬됐습니까? 맞아요. 고사기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 뭐 만엽집 이런 것들이 다 요 나라 시대 때 있었고요. 뭐 견당사가 파견되었다, 뭐 이런 것도 나라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무과제법도 이번 9월 모평에서 요거를 딱 지문에 물어보더니 이번엔 아주 선제에 나왔네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모평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였고요. 요게 그냥 나왔다라면 사실 이 무과제법도라는 게 그동안 세계사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고, 이게 교과서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9월 모평에 이게 지문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진 선생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이번 수능 때 내셨던 것 같습니다. 요 에도 막부대에 해당되죠. 자, 이와쿠라 사절단. 자, 이와쿠라 사절단은 요 에도 막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메이지 정부, 요 기준이 언제라고 했었죠? 1868년이라고 했죠. 메이지 유신에서 나타났었던 메이지 정부 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해당되겠습니다.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되었었다. 자, 송이 등장한다면 여러분, 송은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 있었어요? 10에서 1200 몇 년이니까 13세기까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대의 중국은 어떨까요?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에 등장했고요. 무로마치 막부가 14세기, 에도 막부가 17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대에 일본과 같은 시대는 어디예요? 당연히 가마쿠라 막부겠죠. 예. 무로마치 막부가 나온다면 명나라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명, 무로마치, 가막, 요거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쇼토쿠 태자가 불교 진흥책을 시행했던 것은 나라 시대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요건 이제 대략 6세기 전후에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7번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부터 제가 좀 초반에는 조금 빨리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면서 조금 제가 이제 문장에서 좀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어서 초반에는 조금 빨리 풀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가볼게요.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이번에. 나 너무 특이했어.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 나라만 찾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찾아야 돼요. 두 국가의 관계고, 요것도 가나가 어떤 국가인지를 찾고 요 내용적인 것도 찾아야 돼. 이 선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들이 참 문제 만드시는 것도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학생들도 그냥 단순하게 세계상 그동안 이거 나오면 이거 이런 형태로 풀었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의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대요. 가가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있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힌트가 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그 라이벌 국가 좀 더 볼게요. 자신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자, 그러나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했대요. 초기에는 가가 유리했지만 잔다르크,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나가 전세를 역전했답니다. 잔다르크가 나온다라는 거 보니까 100년 전쟁이구나. 그 전까지는 이 100년 전쟁하면 1337년부터 1453년이라는 요 연표 문제는 나왔지만 이제는 관계를 물어보고 있네요. 아마 요게 이제 앞으로의 시험 문제에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어디예요? 당연히 영국이고, 그쵸? 나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그렇죠? 특히 뭐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나가 전세를 역전했다니까 당연히 프랑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 아마 많이 노력하신 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 내실 때. 자,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분할하였다. 메르센 조약은 여러분 언제 등장하는 거죠?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르센 조약으로 어떤 나라들과 관계되죠?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면서 그러면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는 아닙니다. 영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으로서 일단 어디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죠.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지들도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게 영국과 당연히 프랑스. 요 선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 동맹을 결성했다. 이 추축국 동맹이 결국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 아닙니까? 어떤 나라? 독일 대표적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4번입니다. 쥐중의 해상권을 두고 레판토 해전에서 격돌을 벌였다. 레판토 해전 어디입니까? 에스파냐와 이게 1571년인데요. 에스파냐 및 이제 뭐 약간 유럽의 연합 부대와 어디와 오스만 제국과 붙었었던 것이 되겠죠. 여기에서 에스파냐가 이겼죠. 오스만 제국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제 하나하나들 다 역사적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보시면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좀 특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사가 이번에 3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사가 3문제나 나온 것도 조금 특이했고, 또 하나는 카니슈카 왕을 물어보잖아. 카니슈카 왕을. 그동안은 여러분 인도사는 어떻게 돼요?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자? 무라두 굴까? 요거 아닙니까? 그쵸? 우린 그렇게 했었고요. 그동안은 보면 이 무굴 제국 내지는 굽타 왕조,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가운데 있었던 이슬람의 델리 술탄 왕조, 요 정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모평에서 요 마우리아 왕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쿠시안은 안 나오나 했더니 수능 때 쿠시안이 나와버리네요. 이 쿠시안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전성기 왕이 카니슈카 왕이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유물은 페샤와르 인근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리 용기로 덮개 부분에 불상이 장식되었대요. 카니슈카 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쿠시안 왕조 아닙니까? 제 강의 필기 노트에도, 제 마법 필기 노트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것은 카니슈카 왕이 봉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는 불경을 모으고 사원을 건립하는 등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가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불교가 발달하였다. 이게 무슨 불교예요? 대승불교잖아.
그렇죠. 요게 비교되는 게 요 마우리아 왕조 때는 무슨 불교라고 했었어요? 아소카 왕은 시옷 아닙니까? 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전성기 때 뭐 산치대탑, 석주, 상자부 불교. 근데 상자부 불교와 반대되는 대승불교가 유행했던 게 쿠션 왕조다.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저기 불상이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카니슈카 왕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쿠션 왕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죠. 간다라 양식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대승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가 축조되었던 것은 이건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것이고요. 궁전 형태의 묘땅인 타지마할은 인도에서도 어디 요 무굴 제국 때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샤쿤탈라 등 산스크리트 문학이 성행했던 건 여기에 있는 굽타 왕조가 되겠죠. 4번입니다. 고행을 통한 해탈을 주장하는 이 자이나교는 마우리아 왕조보다 이전에 등장했습니다. 5번.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정답 5번. 여러분 뭐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보면 진짜 너무 제 강의 필기노트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강의 필기노트 쿠션 왕조 하면 나와 있는 게 뭐 있어요? 대승불교, 불상, 카니슈카 왕, 그 다음에 간다라 양식 나와 있어요. 여기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은 이 미술 양식, 이게 간다라 양식 아닙니까? 예. 놀랍지? 딱 마치 제 필기 노트를 보고 문제를 낸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제 10번, 뭐 14번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놀라실 거예요. 자, 봐주시면 좋겠고,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우리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짐은 새로운 수도에 자리 잡은 후 백성에게 유익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대요. 특히 시간을 계산하고 절기를 분별하는 체계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고요. 그러던 중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아담샬이 교정한 달력을 살펴보았대요. 자, 아담샬은 대표적으로 중국의 어느 왕조에 해당되는 인물입니까? 청입니다. 청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일식, 월식을 비롯한 모든 천문 현상이 그의 계산에 정확히 들어맞았고요. 이에 짐은 하늘이 우리 왕조의 번영을 위해 그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역법을 개정하여 시한력을 만들게 하고 황실 천문대에서 천문기기를 제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는 여러 해 동안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한편 수도에 설립된 성당의 가톨릭 전례에 따라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청나라에서는 이 전례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청나라 초기 때 있었던 아담샬, 바로 우리 왕조는 청나라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청나라가 남송을 멸망시켰나요? 남송 멸망시켰던 건 원나라죠. 몽골 제국의 원나라가 되겠고요. 주원장이 건국했던 것은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구품 중정제가 시행되었었던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해당되고요. 티벳 등 범부를 간접 지배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이 범부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가 뭐 티벳이라는 게 이런 지가 워낙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간접 통치하는 형태로 약간의 자치권을 맡기되 약간 통치하는 형태를 범부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티벳을 복속시켰다. 이게 청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답 맞고요.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실시되었다. 양세법은 당나라 때 시행됐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0번 문제 풀 때 제 생각 안 났습니까? 제가 올해 뭐라고 그랬죠? 자, 재작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왔고, 수능 때 작년 수능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왔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나왔고, 그리고 올해 되면서 6월 모평의 사산왕조, 9월 모평의 사산왕조가 나오면서 이건 너무하다. 여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사산왕조에서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된다라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요. 원래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던 건 누굽니까? 아시리아고요. 그것을 재통일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등장했었던 게 이 박트리아와 파르티아인데, 이 그리스계의 박트리아는 거의 잘 안 나오고 파르티아는 교과서 분량이 있어서 제 강의 필기 노트에도 넣어 놓았었죠. 뭐 이란계였었다. 이란계 국가로서 특히 여기 로마와 한나라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이 파르티아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경쟁하기도 했었고 로마와 한 사이를 중개무역하기도 했었다. 제가 수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었던 게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키면서 등장했던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다. 근데 최근에 요쪽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파이널에서 그랬고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왜 2년 연속 나왔던 거 3년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도 지금 막 연이어서 모평마다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주 어렵게 나온다라면 요 아시리아 형태로 뭐 니네베 이런 걸로 해갖고 뭐 니네베 국립도서관 왕립도서관이 있었다 이런 걸로 물어본다라든가 아니면 수도로 물어본다라든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파르티아가 나올 것 같다. 파르티아에서 수도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크테시폰 했잖아요. 제가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봤더니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장 봤더니 알렉산드로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스 1세가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 가를 세웠대요. 이후 가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동쪽 방면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하였었고요. 자, 그리고 오로데스 2세 치세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오스의 권력을 분점하는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실제로 이 크라수스가 이 파르티아 원정을 갔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한편 전성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였었고 로마 제국과 중국,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누구겠습니까? 파르티아잖아. 그러니까 모평을 분석하면 몇 년 동안 분석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마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저한테 이제 DM 보내주거나 메신저로 이제 보내주었던 친구들 중에서 하나 틀렸던 친구들이 요거 아니면 뭐 12번, 14번 여기서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이 문제. 제가 좀 마지막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보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건 아케메네 성저 페르시아죠. 그렇죠?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던 게 그리스계에서 세워졌던 게 박트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란 계통에 세워졌던 게 파르티아 아닙니까? 파르티아니까 당연히 정답 2번이죠. 됐잖아요. 3번.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어디요? 비잔티움 제국. 4번.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했던 건 사선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3에서 7세기까지 가잖아요. 이 7세기에는 누가 등장해요? 바로 이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도 어디? 그렇죠. 정통 칼리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아시리아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내년에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볼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후배들한테 혹시라도 이제 세계사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나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실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아마 조만간 아시리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나올 게 다 나왔거든. 파르티아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아시리아도 나올 때 됐어. 왜 그러냐면 요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이 건립되었다는 문장이 모평마다 계속 나와. 선지가 충분히 요거문으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수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니네베라든가 뭐 파르티아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크테시폰이니까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11번 갑니다. 어쨌든 이번 수능 문제들은요. 쉬운 지문이 없어. 그리고 뭐 저 역시도 거의 처음 보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계속 등장해요. 그럴 정도로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쭉 거기에 너무 현혹돼서 막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문제 쭉 읽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뭐 빼놨다라든가 이걸 놓쳤다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도 다시 풀어보면서 저도 답지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거든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일부러 약간 그 느낌을 이렇게 세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숨어 있었던 게 11번 문제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요 문장을 잘 그리셨어야 돼요. 요게 착각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 야지드 1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즉위했다라는 건 뭐예요? 세습했다라는 말이잖아. 우리는 이슬람사를 정리할 때, 이슬람 왕조를 정리할 때 무함마드 시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죠. 정통 칼리프 시대는 선출하는 시대죠.
칼리프를 선출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세습 칼리프 시대가 있습니다. 그쵸? 이 세습 칼리프의 첫 번째가 뭐죠? 우마이야 왕조고요. 그리고 아바스 왕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그쵸? 근데 요 문장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직을 세습했다라고 하니까 요것은 세습 칼리프의 시작을 얘기하고, 그러면 요 가라는 건 뭐예요? 우마이야 왕조예요. 우마이야 왕조야. 근데 아마 요거를 잘못 생각했으면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정통 칼리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합의를 통해 선출해온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났고요. 특히 뭐 여기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땐 그랬을 수 있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충성서약을 거부하고 메카에 머물렀으며 쿠파에 있는 알리의 추종자들은 서한을 보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대요. 이에 후세인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쿠파로 향하자 야지드 1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후세인을 살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알리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정통 칼리프의 마지막 칼리프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선출해서 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냥 이 가문에서 세습을 해버리니까 저항했던 것이겠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통 칼리프냐 우마이야 왕조인데 가의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직을 즉위했다라는 것이죠. 즉 우마이야 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통성 문제 때문에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던 것도 요때라고 했었잖아요. 우마이야 왕조잖아요. 그래서 요 가 왕조라는 건 뭐예요? 우마이야 왕조예요. 요거만 찾았으면 문제는 쉽지. 근데 요 문장 가운데서 조금 찾았으니까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이스파한 사파비 아닙니까? 사파비. 데브 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었다. 요건 어디요? 오스만.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건 여기 있는 정통 칼리프입니다.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탈라스, 아바스 아닙니까? 요건 아바스가 되겠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렇죠. 뭐 요건 무난하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전투가 나온다라면 아바스 왕조의 탈라스 전투가 있다면 우마이야 왕조의 소눈 투뿔이다. 기억하십니까? 우우우 요렇게. 우마이야 왕조는 투르뿌아띠의 전투에서 카를로스 마르텐한테 지게 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건, 유럽 이제 서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막히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마이야 왕조인데 거기까지도 안 나오고 그냥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거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글자도 좀 작고요. 많은 내용들이 같이 나와. 보통 그동안 제국주의는 그냥 제국주의를 딱 알아버리면 끝났는데 여기선 그것도 조금 더 꽈놨더라고요.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형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든 알려져 있어요. 뭐 토고, 카메룬, 제가 완전 센 자음 이런 거 약간 독일군 느낌 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가나 국가의 관계예요. 요거 이 관계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래요. 아프리카를 분할하는구나. 자, 북서 아프리카의 북서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 북쪽이고 서쪽이래요. 그러면 요 언저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북서 아프리카라니까. 요게 이제 모로코가 있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탕헤르에서 충돌 위기를 직면하였던 가와 나라입니다. 모로코 사건을 일으켰던 여기 지역은 원래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누가 들어왔다라고 했었어요? 독일 지역이 들어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같긴 한데 조금 더 봅시다. 자, 이 갈등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일단 봉합이 됐대요. 하지만 또 한 차례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생님, 이 모로코 사건이 2번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1905년에 1차 모로코 사건, 1911년도에 2차 모로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연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국가를 좀 더 할게요. 다시 한번 대치했답니다. 자, 1년에 회담을 진행하여 합의안에 도출했고요. 이로써 가는 토고와 카메룬, 토고 카메룬 나왔잖아요. 토고 카메룬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토고 자음, 토고, 카메룬, 센 자음들 이거 어디예요? 가는 독일이네. 됐죠? 독일이고요.
자, 했으며 나는 콩고 광역 일부 이외에도 서아프리카에서 자국령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일대를 가장 안정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후 아프리카에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있는 데가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여기 일대.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이 제국주의 시대의 아프리카 이 지도를 보면 프랑스 땅이 제일 넓어 보여. 왜? 사하라 사막 거의 전체를 가져갔거든요. 이쪽에 있는 뭐 알제리라든가 이쪽에 있는 튀니지라든가 뭐 그런 땅 일대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수탈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뭐 워낙에 좀 척박한 그 사하라 사막이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요 나는 어디다? 그렇죠. 프랑스다.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볼게요. 그래서 요걸 제국주의로 나라를 찾으라고 해놓고 요 선지도 만만치 않게 냈어요. 선지도 만만치 않게 냈어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가 체결되었다. 요건 어디냐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겁니다. 1972년도에 1차가 체결되었었죠.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건 제 강의 필기 노트에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영국, 소련, 미영소가 참여했던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는 여기 없네요. 팽창 정책을 추진하여 파쇼다이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자, 프랑스는 횡단 정책, 여기 마다가스카르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국은 종단 정책, 그래서 여기에서 만났던 요 사건, 요게 바로 1898년도에 파쇼다 사건 아니겠습니까? 파쇼다 사건. 이건 어디요?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죠. 4번입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가 참 제가 보고 이거 많이 노력하셨다라고 느끼는 게, 알자스 로렌이라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본토가 아니죠. 보면 이쪽이 이제 프랑스고 이쪽이 독일이라고 하면 이들의 이 접견 지역에 있는 땅을 두고 가져갔다 빼앗겼다를 반복했던 게 바로 이 알자스 로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수능 완성이나 이럴 때 알자스 로렌 어떻게 드렸어요? 이거 알자스 로렌에 누구 때는 누구한테 갔다가 누구 때는 누구한테 왔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도 한번 정리해 드렸죠. 이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번엔 알자스 로렌은 어디랑 어디? 프랑스와 독일이 지배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게 정확하죠. 이게 독일과 프랑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아주 뛰어난 문제였습니다. 5번입니다.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도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디랑?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천명했던 원칙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등급으로 넘어가는 바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 10번, 12번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두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이 사진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이죠. 키가 아주 엄청 컸다는 뭐 아주 여러 개 6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는 엘리자베스 1세인데 선생님 사진만 보고 찾아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 없죠. 좀 더 볼게요. 가는 대외적으로 이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펠리페 2세와의 대결에서 무적 함대를 막아냄으로써 왕국을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고요. 또한 통일법,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여러분 수능 끝났죠? 어떻게 하셨어요? 할수하시면 L통 나오겠죠? 그래서 여긴 통일, L통 나온다라고. 그래서 누구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법, L통. 헨리 8세의 수장령,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 L통 나온다. 요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화려한 화장과 복장을 통해 신비와 전략을 취하게 됐다는데 신비와 전략까지 우리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 찾아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콜베르를 등용하였다. 콜베르를 등용했던 거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었던 루이 14세. 태양왕으로까지 불렸던 바로 그가 되겠죠. 난트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건 어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프랑스의 앙리 4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엘리자베스 1세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요거 누구겠습니까? 프랑스의 바로 폴레옹 나폴레옹이 되겠죠. 5번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프로이센의 바로 프리드리히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이게 또 이 만점을 가는 이제 몇 고비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 번째 고비가 아닌가 싶어요. 10번, 12번,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친애하는 외무장관에게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인들과 과거 술탄의 군대에게 당한 것과 같은 압박의 압제와 핍박은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좀 오묘합니다. 자, 봤더니 슬라브인이라는 것은 약간 어디계입니까? 약간 러시아계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탄의 군대에게 당한 것과 같은 압제. 술탄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얘기하고요. 이슬람의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하잖아요. 술탄의 군대에도 압박을 당했었는데 슬라브인들도 있는 바로 이 땅 어디예요? 맞아요. 발칸반도예요. 발칸반도예요. 발칸반도가 어디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세계 이제 지중해주도 아닙니까? 요게 이베리아 반도고요. 요게 이태리 반도고요. 요게 발칸반도잖아. 요게 발칸반도잖아. 유럽의 화약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막 촉발되고 막 그랬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발칸반도인데 발칸반도에서 이 부딪혔던 것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었었던 게 바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라는 이 독일계와 이 러시아계의 이 약간 이 세력 다툼 요것도 있었고요. 특히 요 발칸의 문제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는 이슬람권이고 이슬람권의 대표자는 술탄이니까 이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역이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발칸반도를 내지는 있는 나라라든가 발칸반도를 지배했던 나라라든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게 당한 것과 같은 것은 겪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자,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내부 분쟁과 같은 갈등은 일거에 소멸될 거래요. 아울러 나는 다양한 민족에게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최근에 합병된 여기가 단어네요. 보스니아 등지에 대해서도 포용 정책을 펼칠 것이랍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인지 어떻게 선생님 왜 역사 쓰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힌트를 여러분 보세요. 일단 발칸반도 지역, 발칸 지역인 건 알았고요. 발칸에서 어디 지역을 차지했답니까? 보스니아 등지를 차지했었다라고 하고요. 자, 이는 차리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 과거 헝가리와의 통합으로 새로운 제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슬라브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즉 러시아의 슬라브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슬라브인들과 과거 술탄, 이건 오스만을 얘기하고요. 술탄의 군대라는 건 오스만을 얘기하고요. 또 여기 이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 러시아계의 이 슬라브인들 역시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보스니아 등 우리가 하지 않았었냐. 그리고 과거 헝가리와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한때 뭐기도 했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답은 오스트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 갈등 끝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터졌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했던 거잖아요. 점점 확산되었던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찾았고요. 이 오스트리아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맞습니까? 맞죠? 이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차 세계대전의 큰 배경은요. 이쪽에 있었던 삼국 협상이 있고요. 삼국 협상이 어디예요? 이쪽에 있는 영국, 이쪽에 있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러시아가
삼국 협상이었었고요. 삼국 동맹은 어디였었죠? 독일, 이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탈리아였었는데 이탈리아는 여기로 이제 빠져버리죠. 대신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오스트리아와 이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은 동맹 관계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거 제가 1차 세계대전 설명할 때 지도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14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이 10번, 12번보다도 아마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아요. 이견이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어디입니까? 러시아가 되겠죠? 이쪽에 있는 러시아. 비렐름 1세의 황제 즉위를 통해 수립되었다. 비렐름 1세 나오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비렐름 1세, 당연히 독일 제국이겠죠? 독일 제국. 독일 제국 선포 언제 합니까? 1871년. 예. 마치니의 주도하에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사보이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였다. 저는 올해 수능에 요게 좀 지도 문제로 좀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말씀드리겠었는데 요 선지 정도로 좀 양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사보이뿐만 아니라 어디 니스도 같이 띄워주죠. 플롱비에르 협정에서 같이 띄워주잖아요. 요거 어디? 샤르데냐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왕국이 통일운동을 벌이면서 지금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언제든지 지도 문제는 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1번이었었고요.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5번.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15번 보면서 여러분 제 생각 안 났어요? 요 사진! 내가 보여드렸던 거잖아. 이거 내 사진을 그냥 그대로 수능에 갖다 썼잖아요. 제 사진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얘기할 때 독일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전범 행위를 한 국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총리가 반성을 했다. 이게 바로 뭐 바르샤바의 무릎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브란트 총리가 가서 이게 반성을 했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하고 있네. 브란트 총리가 그 바르샤바에 가서 이게 뭐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 바르샤바의 사과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어디예요? 폴란드예요.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자행되었던 거 역시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 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2차 세계대전을 묻는 게 아니라 뭐 폴란드를 묻는 국가죠. 폴란드.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요 옆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과거 러시아가 되겠죠. 여기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제 많이 독립하긴 했지만 어쨌든 폴란드입니다. 자,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비동맹 회의는요. 1961년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폴란드랑은 관련 없어요. 자, 독립국가 연합에 가입되었다. 이 독립국가 연합은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확대와 함께 점점 그 여러 국가들을 확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었던 게 소련 아닙니까?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0년대 초에 해체되면서 그 나머지 있는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을 합친 거예요. 뭐 라트비아라든가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폴란드는 여기 해당 안 돼요. 하벨이 벨벳 혁명을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거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되겠고요.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제 강의 필기노트에 폴란드와 관련돼서 냉전의 종식과 관련돼서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카슈미르 지방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발생하였다. 카슈미르는 어디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도에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또 누구도 있습니까? 중국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국가의 약간의 다툼, 가장 대표적인 다툼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다툼이 바로 이 카슈미르 분쟁, 뭐 카슈미르 지방의 여러 갈등,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됐고요. 16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16번 보시면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19세기 전반에 시작된 가에서는 서구 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브라만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요. 전통 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돌아가자는 종교 운동에서 출발하여 우상 숭배 배격, 신분 차별 철폐,
사티 폐지 등 사회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던 이 운동. 이거 무슨 운동? 브라모 사마지 운동. 브라모 내지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운동. 제가 이거 그리고 인도사 할 때 누구 사진도 보였어요. 람 모한 로이. 그가 최고의 브라만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돼 있었던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했던 그의 노력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제가 그 말씀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강의 중에도. 근데 바로 이렇게 전 사실 이게 이렇게 단독 문제로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또 이게 왜 의외였냐? 이번 이 수능 출제진에 그 교수님 중에 인도사 전공자가 들어가신 것 같아. 인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 3문제 나왔어, 무려 단독 문제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쿠션 왕족, 무굴 제국, 그 다음에 브라모 사마지 운동, 이거 인도에 있었던 사회 운동이거든요. 예, 요거까지 인도사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중국사가 4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람모한 로이가 주도하였다. 이거죠 뭐. 정답 1번. 됐죠? 자,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로 이어졌다.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는 어디?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죠. 저항을 했던 운동이 되겠고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전개되었다. 이 브라모 사마지 운동은 인도에서 있었고요. 사실 뭐 제국주의에 저항했다라는 표현보단 인도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죠. 3번의 말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마라타 동맹이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과 브라모 사마지 운동과는 관련이 없고요. 청년 튀르크당이 조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건 오스만 제국의 바로 근대화 운동에서 있었던 것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17번으로 가봅시다. 17번 문제 요거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 살짝 조금 어렵게 가려면 어렵게 갈 수 있었어. 근데 좀 더 읽고 제가 한번 풀이해드릴게요. 친구요,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런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하고 글을 쓰네. 이곳의 상황은 날로 어수선해지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20여 년 전 선왕의 즉위와 함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선왕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의회가 심사법을 제정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었지. 그런데 지금의 국왕은 그렇지 않다네. 그렇지가 않다네. 의회를 무시하고 선왕 시절 제정된 그 법령을 폐지하려고 한다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건너뛰어서요. 지난 11월에는 의회를 시위하는 명령을 내리고 선서를 하지 않은 자들을 관료로 임용했다는군.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심해지는 듯하여 걱정이라네. 멀리 있는 자네에게 심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게 라고 멀리서 버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국혁명이죠? 영국혁명 여러분 어떻게 풀면 돼요? 제, 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롬웰,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물러나면서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 그쵸? 그리고 뭐 앤여왕, 그 다음에 조지 1세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데칼코마니, 이거 제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크를 주고 요 5개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찰, 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냥 문장 하나, 제, 불, 찰이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대립 전에 자,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왕정복고는 요 인물을 얘기하죠. 찰스 2세. 찰스 2세 때 뭐도 있었습니까? 심사법 등도 제정되었었어요. 의회에서 이거 찰스 2세 전행을 막아내고자. 그러면 현재 왕은 누구예요? 제임스 2세죠. 제임스 2세는 심사법 등도 막 폐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 그래서 당시에 의회와 국왕이 대립하면서 제임스 2세를 내쫓고 메리와 윌리엄, 그러니까 제임스 2세의 딸이자 사위를 같이 앉혔던 것이죠. 이게 바로 결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를 보지 않고 혁명했다고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잖아요. 1688년 연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권리 장전 승인해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었습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면 자, 밑줄친 대립의 영향, 그러니까 메리와 윌리엄이 뭐 공동왕으로 됐다, 뭐 권리 장전이 승인되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좀 더 봅시다.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다. 요것 때문에 혹시 좀 약간 고민했던 친구 있습니까? 스튜어트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요, 이렇게 돼요. 요 제임스 1세가 등장하면서
이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엘리자베스 1세에서 넘어오거든요. 튜더 왕조예요. 그 전까지 튜더 왕조였다가 스튜어트 왕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스튜어트 왕조야. 그러다가 이 영어 못하는 영국의 왕, 이 조지 1세가 가면서 하노버 왕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몰랐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스튜어트 왕조거든. 그러니까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되었던 건 제임스 1세예요. 지금 우리는 제임스 2세의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했던 것은 요때 일이니까 해당되지 않고요. 헨리 8세가 수장법으로 발표되었던 것은 여기 한참 이 튜더 왕조 있었던 때죠.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했던 건 요때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나오면 영국 혁명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요 무조건 쓰고 풀어라. 하나하나씩. 세계상 시간 부족하지 않다. 아무리 뭐 지문이 길게 나오더라도 우린 시간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요건 요때.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되었다. 요 선지는 쉽게 나왔네요.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5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만점으로 가는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만점으로 가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요 기억 기간이 핵심입니다. 기억 기간이 핵심이에요. 보겠습니다. 타이와 국경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러분, 타이는 지금의 태국 아닙니까? 그렇죠? 태국과 국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답니다. 이거 동남아시아 쪽이군요. 그렇죠? 조금 더 봅시다. 중국 남부 지역과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 일대에서는 많은 일본군들이 이제 출몰하고 있대요.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대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동남아시아 지도는 뭐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하지만 한번 대충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가 타이고요. 태국이고요. 이쪽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쪽이 조금 더 크게. 이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바로 당시에 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잇는 인도차이나 연방이잖아요. 인도차이나 연방. 이렇게 되고요. 요 위에는 중국이죠. 이건 중국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왜? 타이와 국경 분쟁이 있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들어온다. 여기 약간 2차 세계대전 때 약간 느낌이 나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일본군이 출몰하고 있대요. 자, 우리 식민지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최근 우리의 수도가 점령돼요. 그러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프랑스잖아.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참, 프랑스 문제 이번에 많이 나왔죠. 프랑스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의 수도가 점령됐다? 프랑스 수도가 빼앗긴 적이 있었나? 있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되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언제 뺏겼냐면 1940년에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폴란드 바로 이제 차지하고요. 그리고 약간 쉬어요. 그리고 이제 1940년이 되면서 덴마크 위쪽으로 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네덜란드, 벨기에 넘어서 어디로? 바로 프랑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0년에 빼앗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언제 찾냐면 이때 그래서 BC 괴뢰 정부라는 정부가 세워지고, BC 정부가 세워지고, BC가 지명이에요, 여러분. 파리 밑에 있는, 파리 남쪽에 있는 프랑스로 따지자면 남부보다는 이제 중남부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패탱을 수반으로 하는 BC 정부, 그러니까 약간 꼭두각시 정부 같은, 독일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가 세워져요. 자, 그것에 저항해서 드골 같은 인물은 영국으로 가서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파리를 되찾는 게 언제냐면 44년이에요. 뭐 이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파리를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었던 기간은 이 기간이에요. 이번 수능의 유일한
제가 봤을 때 연표 문제였는데 와, 지문을 정말 어렵게 냈어. 파리의 함락이나 파리가 점령되었던 기간은 보통 우리는 그동안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지문에 내는 걸로 물어보는데 이걸 동남아시아에 연관시켜서 물어보고 있어. 아, 이 문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문제 보면서. 어쨌든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어 조금 읽어볼게요. 불안감이 고조되었지만 때마침 본국의 남부 지방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기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일본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밑에 내용 크게 의미가 없고요. 요 기간이에요. 우리의 수도가 점령되어 파리를 얘기합니다. 파리 점령되었었던 요 기간 1940년부터 44년까지예요.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는 미국 대통령. 포츠담 회담이 언제 있죠? 1945년 7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프랑스가 파리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독일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는 영국 총리. 이 2차 세계대전이 언제 터졌죠? 1939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훨씬 이전입니다. 요거보다 더 이전입니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전이죠. 영국의 저항 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그렇죠. 여기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저항 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건너가서 이 드골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거기서 약간 독립운동,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이 파리, 이 상하이에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거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요 당연하죠. 영국에서 저항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 당연히 요 기간입니다. 레지스탕스 운동. 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의 합병을 발표하는 독일 총리. 이건 2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해당 안 되겠고요. 덴마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는 독일군 장교. 아마 5번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거예요. 덴마크를 먼저 침략했나? 프랑스를 먼저 침략했나?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요 문제 제가 지도 문제로 해가지고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 다 보여드렸어요. 순서적으로 어떻게 된다? 독일이 폴란드 차지한 다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940년 정도 되면서 덴마크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위쪽으로 해서 차지하고 노르웨이 여기 이 덴마크 차지하면서 내려오면서 네덜란드, 벨기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들어왔던 게 1940년이다. 제가 지도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가서 보세요. 그거만 생각하셨으면 이 문제 요거는 구분할 수 있었어. 정답 3번이야. 요거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나머지 요거 찾아가는 것은 그래도 할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번 문제는 어려웠다. 왜 그러냐면 이번 수능 문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을 물어보려면 보통 유럽에서 물어보는데 이걸 동남아시아에서 끄집어와서 가니까 이건 사실은 처음에 이것에 조금 적응하려면 몇몇 학생들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볼게요.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마닐라 일대를 장악한 미국 함대는 에스파냐 군대를 축출하고 1년여에 걸친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대요. 이 무렵 중국에서는 산둥성에서 시작된 봉기, 작년 수능 때 여러분, 작년 수능 때 난징 지역 문제가 나왔거든요.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난징과 관련된 지역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난징 문제는 난징을 수도로 했던 게 뭐 명나라 초기 수도이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태평천국 운동이 난징에서 확산되었잖아요. 여기서 수도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지도 문제가 나온다면 의화단 운동의 중심적이었던 바로 이 산둥반도, 산둥성 여기가 나올 것 같다 하고 뭐 지도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드렸었죠. 제 파이널 가서 보세요.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대로 나왔잖아. 이거 어디예요? 의화단 봉기잖아요. 화북지방에 확산되면서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이 포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요. 이에 미국 정부는 함대를 보내 중국 내 자국민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하도록 했고요. 며칠간의 항전 끝에 탱진에 상륙한 미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격했고요. 곧이어 영국, 프랑스 군대들과 함께 베이징을 장악했고요. 이게 8개 연합군이 가서 장악하면서 이 결과 무슨 조약? 신축조약 체결했다. 이 신축조약으로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머무르게 되었다. 그것까지도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봉기, 의화단 운동 찾아가 봅시다. 에로 사건이 빌미로 촉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2차 아편전쟁이죠. 중화민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신해혁명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2차 아편 전쟁에 1860년에 러시아가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얻어갔죠. 100년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의화단이 바로 이 100년교 계통에서 시작됐거든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중국번 등이 이끄는 향룡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건 뭐죠?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좋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살짝 조금 좀 아쉬웠어요.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웠다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요게 약간 현대사 문제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하는데 너무 뻔하게 나왔어. 너무 뻔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파이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렉시트가 나오면 사실 어렵게 내기가 좀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회원국들 이런 걸로 낼 수는 없거든. 교과서에도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 그래서 EU가 시작되었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 그대로예요. 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여기 영국이죠? 지금 뭔가 이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지도 참 잘 그리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은 영국의 가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를 소재로 한 것이래요. 자, 브렉시트는 2016년 영국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으로 결정되었고요. 이는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는 등의 지역 통합을 지향하는 가에 충격을 주었다. 이거 뭐예요? EU, 유럽연합, EU. 자, 이 EU가 시작되었던 조약이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사실 물어볼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셜 계획이요. 마셜 계획은 이제 냉전의 시작을 알려줬던 트루만 독트린, 그 이후 경제적인 유럽의 특히 그리스라든가 터키 지역을 도와주는 바로 미국이 유럽을 도와주는 경제적 정책을 바로 마셜 계획이라고 하죠. 반둥에서 평화 10원칙이 채택되었던 것은 이제 제3세계 운동과 관련된 것이겠고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나오려면. 유럽연합에 나오려면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정답 3번. 상호 원조 강화를 위해 코메콘을 두었다. 이 코메콘을 두면서 이제 공산권의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이 코메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보유되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유엔이죠. 유엔과 EU가 여러분 헷갈리시지는 않죠? 이건 유럽연합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유엔. 지금도 이 5개의 상임 이사 국제연합.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등장했던 건 LN, 국제연맹. 근데 그 단체가 좀 맹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유엔이다. 아직까지 3차 세계대전이 없으니까 이들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 말씀 드렸었고요. EU와 유엔은 헷갈리시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울컥하네. 또 이제 다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지난 1년 동안 쭉 들었고 아마 지금 마지막에 듣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이고요. 또 몇몇 학생들은 선생님 저 이제 세계사 선택해서 세계사 이제 내년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자신감 줄 수 있는. 왜 그러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도 문제예요. 등급고시 50이 넘어가 버리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출제진들이 아주 많이 좀 고민하셔서 꼼꼼하게 잘 읽고 하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준비한 친구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문제들이 아니었나 이번 시험을 생각하고요. 좀 몇 개 틀리고 실수했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번에 다 맞고 또 1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저는 이후로도 계속 EBS 강의 찍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수능 좋은 성적 받은 친구들 당연히 수강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나 더 감사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받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한없이 같이 기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으면서 울면서 시작하지만 웃으면서 끝나는 과목이 세계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렇게 약속드렸던 것이 그렇게 맞지 않았나, 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또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